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방금 아주 흥미로운 최신 AI 관련 뉴스 자료 뭉치가 저희 손에 딱 들어왔습니다. 지난 24시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치면 9월 5일 새벽까지 미국에서 발표된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소식들인데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실 수 있으니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 관점에서 궁금하신 분들께는 오늘 내용이 꽤 유용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들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AI를 둘러싼 규제나 보안 문제들. 그리고 두 번째는 AI가 스며들면서 바뀌고 있는 플랫폼이나 모델 전략 변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벗뻗치는 핵심 인프라, 특히 반도체 수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좀 넓은 그림부터 보죠. 간밤 미국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게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월 4일 장 마감하고 나온 소식인데요. 로이터 통신 보니까 뉴욕 연은,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이죠. 여기서 아직까지는 AI가 노동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이게 시장에는 좀 안도감을 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AI 때문에 당장 일자리가 막 사라질 거다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당장은 아니라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도 계속 살아있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위험 자산, 특히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이 좀 몰렸습니다. 그 결과로 S&P 500 지수는 0.8% 올라서 또 사상 최고치로 기록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0, 다우지수도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결국 고용시장이 너무 뜨겁진 않다는 안도감,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 이런 거시경제 요인이 시장을 끌어올린 거죠.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 주가 움직임도 좀 흥미로웠죠. 아마존이 4% 넘게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아마존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저가 항공사 중에 제트블루라고 있는데 여기가 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카이퍼를 쓰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위성 인터넷 사업이 실제로 확장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주가가 반응한 거죠. 아, 카이퍼요. 그 위성 인터넷. 네. 반면에 알파벳, 구글 모회사죠. 거기는 무려 9.1%나 급등했는데 이건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오랫동안 구글 발목을 잡았던 반독점 규제 있잖아요. 그 우려가 좀 완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시장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여요. 동시에 구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런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고요. 그렇군요. 규제 이슈가 컸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0.4% 상승이면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특별한 소식은 없었나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딱히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요. AI랑 클라우드 사업이 워낙 안정적이니까 그 기대감에 주가를 그냥 떠받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좋으니까 거기에 그냥 살짝 따라간 정도. 네. 알겠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이랑 개별 기업 이슈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군요. 그럼 이제 좀 더 AI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뉴스들에 깊게 들여다보죠. 첫 번째 테마, 보안과 규제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규제 당국의 관심도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AI 채법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것도 로이터가 9월 4일 현지 시간으로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동 정신건강 영향을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픈 AI나 메타, 또 캐릭터.ai 같은 요즘 잘 나가는 AI 챗봇 서비스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한테 내부 문서를 좀 보자. 이렇게 요구할 계획이라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뭐 특정 기업 몇 군데 문제 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AI 기술이 사회적으로 좀 약한 계층, 특히 아이들한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들, 여기에 대해서 규제 당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런 중요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뭐랄까, AI라는 새로운 연장을 아이들 손에 쥐어주기 전에 이게 안전한지 사용 설명서로 좀 꼼꼼히 만들어야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기술 개발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 이걸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군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규제 움직임이 너무 강해지면 혹시 기술 혁신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혁신하고 안전, 이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 FTC 움직임은 뭐랄까, 일단 규제부터 하고 보자, 이런 느낌보다는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좀 알고 줄여보자, 이런 선제적인 위험 관리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투명하게 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지 명확히 하자. 이게 핵심이거든요. 물론 규제가 너무 과하면 혁신이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하면서 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윤리적인 개발이나 사회적 책임, 이런 고민을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아주 깊이 있게 녹여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받게 될 겁니다. 기술의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을 동시에 보려는 노력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플랫폼과 모델 전략의 변화인데요. 우리가 거의 매일 쓰는 도구들이 AI를 만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요. 업무 협업 툴로 유명한 회사죠. 아틀라시안. 여기서 더 브라우저 컴퍼니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했는데 와, 인수 금액이 6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8천억 원이 넘는 현금으로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로이터 9월 4일자 보도인데요. 이 스타트업이 AI 기반 브라우저를 만드는 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크라는 이름의 브라우저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기존 브라우저랑 접근법이 좀 다릅니다. 그냥 웹페이지만 보여주는 창이 아니고요. 사용자가 웹서핑한 기록을 막 요약해주거나 아니면 보고 있는 웹사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이메일 초안을 써주거나 이런 식으로 AI를 써서 사용자의 작업을 좀 도와주는 기능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틀라시안이 이 회사를 인수한 건 웹브라우저를 단순 정보 접근 도구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지능형 작업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럼 브라우저 안에 AI 비서가 딱 들어앉는 거네요. 이건 단순히 뭐 크롬이나 엣지 같은 기존 브라우저랑 경쟁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웹을 쓰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처럼 들리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인수의 진짜 의미는요. AI 기능이 특정 앱이나 OS를 넘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인터페이스, 바로 웹 브라우저 자체에 아주 깊숙이 통합되려는 큰 흐름을 보여준다는 데 있어요. 이건 AI가 그냥 부가 기능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디지털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환경, 그 자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나 구글 제미나이 전략과도 좀 맞닿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움직임이죠. 앞으로는 이 브라우저단에서의 사용자 경험, UX 혁신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겁니다. 사용자의 모든 디지털 활동의 가장 기본 접점에서 AI가 움직인다. 와, 생각만 해도 정말 큰 변화네요. 근데 혹시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 외에 AI가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 개인정보나 뭐 데이터 활용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좀 커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사용자의 웹 활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관여하게 된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기술 개발과 함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또 투명한 데이터 활용 정책을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사용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외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술의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보호, 이것도 참 어려운 숙제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AI 시대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 특히 반도체 수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도 결국은 강력한 하드웨어가 없으면 그냥 그림의 떡이죠. 이 점이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 실적 전망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로이터가 9월 4일에 전한 소식인데요. 브로드컴이 AI 칩 수요 덕분에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거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단순히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거대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요. 이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머신러닝 역량을 키우려고 맞춤형 AI 칩을 대거 주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엔비디아의 범용 GPU가 주목받았다면 이제는 특정 용도에 딱 맞춰진 맞춤형 칩, 즉 ASIC이라고 하죠. 주문형 반도체. 이 ASIC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브로드컴은 바로 이 맞춤형 칩 설계에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아, ASIC이요? 마치 AI라는 고성능 자동차 엔진, 즉 모델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냥 일반 전기 GPU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차에 딱 맞는 특수 연료, 맞춤형 칩까지 필요해진 상황이군요. 그럼 이건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던 AI 반도체 시장에 좀 변화가 생기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그냥 파이가 좀 나뉘는 걸까요?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엔비디아 GPU의 범용성이나 생태계는 여전히 강력하죠. 하지만 AI 모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응용 분야도 다양해지면서 모든 걸 GPU 하나로만 처리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인 면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구글 검색 알고리즘이나 어떤 특정 기업의 추천 시스템 같은 아주 특화된 작업에는 그 작업에 딱 맞게 설계된 ASIC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의 성장은 엔비디아한테 위협이라기보다는 AI 인프라 투자가 양적으로 커질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즉 AI 반도체 시장이 다양화되고 심화되고 있다는 현상인 거죠. 그렇군요. 시장이 더 커지고 또 세분화되는 과정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뉴스들이 실제 투자, 특히 한국 시장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께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료에서도 브로드컴, 티커로는 AVGO죠. 이 회사를 AI 칩 수요 증가의 확실한 수혜주로 주목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국내에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한국 증시도 개장할 텐데요. 첫째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쪽입니다. 브로드컴 같은 칩 회사들이 잘 나간다는 건 결국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짓고 성능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고성능 칩은 전기도 엄청 많이 쓰고 열도 많이 나니까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 그리고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압기나 배전반 같은 전력 설비를 만들거나 데이터 센터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하는 EPC 역량을 가진 국내 기업들, 예를 들면 현대엘렉트릭 26760이나 LS일렉트릭 010120, 또 효성중공업 208040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둘째는 당연히 AI 반도체와 관련 부품 분야겠죠. AI 연산의 핵심이 되는 고성능 메모리, 특히 HBM이라고 하죠. 고대역폭 메모리. 이 HBM 수요는 계속 뜨거울 겁니다. HBM이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해서 AI 연산 효율을 확 높여주는데 꼭 필요한 부품이거든요. 또 데이터를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나 D램 같은 일반 메모리 수요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삼성전자 005930이나 SK하이닉스 00660 같은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분명 긍정적인 환경입니다. 특히 HBM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누가 잡느냐, 생산 능력을 얼마나 늘리느냐, 이 경쟁이 계속 주목받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 나눴던 플랫폼과 인터페이스 혁신 관점입니다. 아틀라시안 사례에서 봤듯이 AI를 얼마나 사용자한테 편하게 서비스에 녹여내느냐, 이게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가르게 될 거예요. 단순히 AI 기능 하나 추가하는 걸 넘어서 사용자가 일하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인터페이스 UI와 경험 UX 설계가 중요해지는 거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도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잘 보면서 우리 서비스의 AI 경험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고 또 좋게 만들지, 이걸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AI 시대 투자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AI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하드웨어, 즉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한 투자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AI를 사용자가 실제로 아주 매끄럽게 경험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즉 플랫폼과 인터페이스 혁신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을 주목하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뉴욕 연준의 AI 노동시장 진단에서 시작해서요. FTC의 규제 움직임, 아틀라시안의 AI 브라우저 인수, 또 브로드컴의 실적 전망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들이 한국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의미까지 짚어봤고요. AI 기술 자체의 진화 속도도 정말 놀랍지만 그 기술을 둘러싼 규제라든지 사용자 경험, 그리고 인프라까지 모든 면에서 정말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AI 시대를 만들어가는 건 단순히 더 똑똑한 알고리즘만은 아니죠. 그 기술이 안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합의나 규제, 또 사용자가 그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쓰게 만드는 인터페이스 혁신, 그리고 이 모든 걸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강력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 이 모든 게 같이 가야 하거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AI 지원 시스템, 그러니까 규제, 인터페이스, 인프라 이 중에서요. 앞으로 우리 사회와 시장에 가장 예상치 못한 혹은 가장 큰 변화의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술 자체 너머의 변화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꽤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분석과 통찰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시장의 맥을 짚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방금 아주 흥미로운